안녕하세요. 절대갑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제가 요즘 최근에 조금 주장을 한다고 할까요? 많이 언급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 부모님의 재산, 부모님의 그동안 축적했던 재산들이 아들에게 넘어가고 있다. 증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증여를 하면서 이 부동산의 하방 경제성이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최근에 뭐랄까요? 조금 A급지, B급지에서 반등이라고 할까요? 신고가도 때로 나오고 안 떨어지는 현상들이 나오는 게 그게 바로 부모님들이 아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매수세들이 들어오고 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이런 그런 내용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기사도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그래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한 50대 되시는 분들이 집을 사러 와요. 그죠? 50대 되시는 분들이 50대 한 초중반 또는 60대, 자, 그런 분들이 집을 좋은 걸 사러 와요. 그분들은 이제 기존에 집이 있으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아파트를 사러 오더라고요. 자, 그런 분들도 역시 그동안 모았던 재산이 있고 과거에 팔았던 부동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70대 아버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대한민국이 이렇게 고도 성장을 하면서 많은 뭐랄까요, 큰 GDP 성장을 보여줬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땅값이 평당 10만 원 하던 게 지금 500만 원 막 그렇게 가잖아요. 그죠? 300만 원, 500만 원 가면서 이제 많은 재산을 축적을 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세대가 많은 재산을 축적하면서 그걸 자식들한테 넘겨주고 가고 있는 거예요. 80대이시는 분들이 이제 제 나이 때에게 물려주시고 하시고, 그죠? 70대이시는 분들이 50대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그러면서 그 부가 그대로 이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60대 되는 아버지가 20대, 30대 되는 아들들에게 또 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30대 되는 아들이겠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최근에 집을 사고 있고, 그런 게 부동산적인 폭락을 저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가 살만한 아파트들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질 않고 있어요. 이제 한번 이게 쭉 떨어진 다음에 2차 하락이 아직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굳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여기서 2차 하락, 3차 하락이 나오려면 더 심한 극단적인 상황이 나와야 된다. 그죠? 경제의 어떤 깊은 침체라든지 금융위기급이 나오지 않은 한 그렇게 깊게 빠지기는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올라갈 기미는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부모님들이 재산을 많이 남겨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주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밑받침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방 경직성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과거의 폭락론을 가지고 1차 폭락할 때 같이 2차 폭락해야 된다. 그렇게 또 되고 있다. 그런 말에 여러분들 속으시면 안 돼. 속으시면 안 된다. 자, 지금은 이렇게 객관성 있게 시장을 볼 줄 좀 알아야 돼요. 자,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아파트, 오피스텔 등 집합 건물을 증여하고 있다. 그래서 증여인과 수중인의 연령대도 모두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고령화가 됐으니까 아버지들이 자식들에게 물려주는데 그 나이대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증여하는 사람 중에 10명 중 4명이 70대이고 증여받는 수중인의 연령대도 50대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제 직장 지인들 보니까 이제 60대 넘으신 분들이 좀 있거든요. 자,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자식들에게 어떻게든 다 퍼주기 바빠. 이제 유튜브 보고 보면은 야, 자식들에게 대해 재산 넘기지 말아라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전하기 바빠.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아주 평범한 가정이라고 하면 그런 게 자연스럽게 되고 있더라고요. 어떤 법적인 한도 내에서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집을 사는데 도와주고 전세 껴서 사고 막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지금 요즘은 부모님들이 또 다 밥값도 부모님들이 다 내요. 자식들이 안 내더라고. 자,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부의 이전이 되고 있더라라는 얘기예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연령대가 70대라는 거야. 37%. 증여인 중 10명 중 4명이 70대. 자, 2020년대만 해도 70세 이상 증여인 비중은 23%밖에 안 됐는데 높아졌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자꾸 넘겨주기 좋아하시더라고. 뭐 제가 뭐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진 않겠어요. 나이 들어서 돈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그죠? 그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 안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대부분의 자녀들은 다 효도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넘겨주는 거예요, 그죠? 믿고 넘겨주는 거죠, 믿고. 근데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근데 이게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또 답답한 거야. 아들이 집 한 채 없이 또 빌빌거리고 살고 있으면 뭐 전셋집 맨날 옮기고 있고, 그리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미안하잖아요. 자기는 좋은 집에 사는데 아들은 맨날 전셋집 옮기고 있으니까 도와주더라. 그리고 빨리 집을 사야 또 그 재테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평생 살아봤는데 집을 빨리 사면 빨리 살수록 좋더라. 이제 그런 학습 효과를 아버지는 겪었기 때문에 아들에게 이제 증여를 해서 빨리 집을 마련해 주도록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야. 자, 지난해 36%로 30%에 진입한 이후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2020년도에 23%, 2023년도에 36%, 그 다음에 올해 뭐 37%, 뭐 그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60에서 69세. 자, 이 나이 때 사실 그렇게 증여 많이 안 하거든요. 근데도 23% 증여하고 있다. 자, 요즘 뭐 국회의원 선거에서 뭐 국회의원이 딸에게 뭐 증여해서 아파트를 사줬다. 뭐 그런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사실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죠? 문제가 될 건 아니에요. 아니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식에게 정상적인 뭐 증여를 통해서 뭐 부에 이전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좋은 재테크죠, 그죠? 자, 이렇게 돈이 있는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이전을 해주고 있어요, 실제로, 그죠? 자, 이 비중은 2020년 26.7%에서 줄어들었네요, 그죠? 23%로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더 늦게 증여하더라는 거예요, 더 늦게. 자, 50에서 59세 비중도 25%에서 17%로 낮았다. 그러니까 이게 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자꾸 TV에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최대한 부모님이 늦게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증여해라,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뭐 요즘 못 믿는 자식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늦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뭐 저는 뭐 사실 뭐 끝까지 아버지가 안 주셔가지고 참 마지막에 고생을 했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열심히들 증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산을 증여받는 수중인의 연령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받는 사람 올해 수중인 중 50에서 59세는 26.6%. 자, 그러니까 제 나이네요, 그죠? 제 나이 때 열심히 증여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나이 때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증여를 받으면 뭐 어떡하겠어요? 집을 사겠죠, 그죠? 집을 사겠죠. 아니면 내 자식에게 집을 한 채 사주든지 그러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부가 이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총량, 그죠? 부의 총량이라고 할게요. 그 부의 총량은 그대로인 거야. 그건 폭락 안 했어요. 그건 폭락 안 했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은 그대로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은 그대로 있고, 부동산은 그대로 있고, 그죠? 자, 그런데 어떻게 거래되는 그 아파트 가격이, 좋은 아파트, 그것도 좋은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폭락하겠어요. 그죠? 거품이 빠지는데 한계가 있는 거야. 이 시장이 가지고 있는 이 유동성의 총량이 그대로인데, 그죠? 그대로인데 그게 또 자꾸 넘어가고 있어. 50에서 59세 저희 세대에게, 그 다음에 제가 받은 걸 또 우리 아들들에게 그렇게 넘어가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옛날에는 저희 아버지 세대보다 저희가 숫자가 적잖아요. 그죠? 저보다 저희 아들 세대가 숫자가 적잖아요. 그러죠? 자, 그러니까 숫자는 적어지는데 돈은
많이 넘어가. 현금은, 유동성은.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좋은 아파트 사겠죠? 그죠? 좋은 아파트 사겠죠? 유동성 풍부해지고, 그게 그대로 서울의 A급지, B급지에서 시세로 나타나고 있다. 여러분들, 강남에 아파트 산다고 하는 30대들이, 물론 이제 성공해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벤처기업에서, 스타트업 성공해서. 다 그렇진 않잖아요. 아주 가뭄에 콩나듯이 그런 거고. 대부분이 부모들에게 금수저 부모들을 만나서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뭐라고 그랬냐면, 사실은, 우리 세대 때도 이미 그게 나타났어요. 부모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 재산의 격차가 벌어졌어요. 그죠? 예를 들어, 좋은 부모님 만났으면 재산을 많이 중간에 물려받고, 증여받고 오면, 그걸 재투자해서 지금의 큰 자산을 만들었잖아요. 우리 세대에도. 그죠? 그러나, 가난한 부모님을 만난 친구들은, 그것도 특별한 또 능력이 없다고 하면, 사업을 안 하고 월급쟁이로 그냥 살았다고 하면, 그냥 가난에 허덕이면서 사는 거야. 그죠? 그건 현실이에요. 근데 그런 현상이, 우리가 겪었던 현상을 그대로 우리 아들 세대가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야기하는 거. 그러면서,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과 재산을 물려받지 못한 사람, 이 계층, 부류라고 할까요? 이 두 부류의 양극화가 벌어질 것이다. 그죠? 양극화가 벌어질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이런 현상을 우리가 유의 깊게 봐야 돼요. 그러면, 평생 나는 재산을 부모님한테 못 물려받았으니까 평생 월급만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냐?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자, 나는 부모님한테 물려받을 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열심히 재테크 공부하셔야 돼. 그죠? 그래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사람들의 수준을 따라잡거나 초월할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제가 주식도 공부하고, 금을 재테크하는 방법도 공부하고, 달러 투자하는 것도 공부해야 되고, 다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 부자 안 돼요. 부자 안 된다니까. 자,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또 할 얘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가 뭐냐면, 부산에 관한 얘기예요. 부산에 관한 이야기. 자,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 자, 우리가 지금 가장 걱정스러운 게 고령화의 인구 감소잖아요. 자, 인구 감소 때문에 걱정하는 데가 어디예요? 지방이죠. 지방. 예전에는 광역시는 고민 안 했거든요. 광역시 인구는 계속 늘어났으니까. 근데 광역시도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야. 그죠? 계속 줄어들고 있다. 자, 이 부산광역시를 보니까 2014년도에 한 350만이 넘었죠. 이 표로 보니까 한 350만, 한 2만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몇이냐면 한 330만이야. 그러면은 한 20만 정도가 한 10년 사이에 없어진 거야. 그죠? 여러분들 30만이면 10%예요. 그죠? 그러니까 거진 10%가 없어진 거야. 그죠? 거진 10%가 없어진 거야. 자, 이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게 문제죠. 그죠? 급속도로 더 떨어진다는 게 문제죠. 자, 제가 이것 때문에 부산의 아파트가 당장 폭락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아닌데,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부산의 아파트, 내 집 마련을 하실 분들은 참고를 하셔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한다 보면,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온 아파트는 상승의 한계는 있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부산이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되면서 많은 아파트들을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공급을 하고 있는데 수요는 조금씩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야. 투자자 입장이라고 하면. 자, 근데도 투자를 또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지방이라는 게 예전보다 매력이 좀 없어진 게 뭐냐면, 이게 서울이라면 상관없어요. 서울이라면 갭이 커도 서울은 수요가 많으니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부산은 분양가도 올라가고, 그죠? 가격 자체도 많이 올라가고. 근데 전세 가격은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갔어. 그죠? 전세 가격은
지방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죠? 지방은 한계가 있어요. 수요 자체가 부족하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수요층이 30대, 40대라고. 그죠? 뭐 20대는 제외하고 그 뭐 원룸이나 투룸 뭐 그런 데 살면 되니까 뭐 결혼 안 했으니까. 근데 30대, 40대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부동산에 앉아 있으면 전세금으로 구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신혼부부나 젊은 부부들이라고. 근데 부산에 직장이 뭐가 있어요? 그죠? 우리 딱 생각나는 게 별로 없어요. 무슨 뭐 삼박회사나 삼성 뭐 SM인가 뭐 자동차 회사 뭐 별로 생각나는 게 없어요. 뭐 다른 제조업체도 있겠지만 별로 생각나는 게 없다. 그리고 제조업체라는 게 이제 공장 자동화가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또 필요하지도 않아. 그죠? AI 로봇으로 움직이면 앞으로도 수요가 많지는 않다고. 이 사람의 수요가. 자, 급격히 감소될 가능성이 높다. 자, 사람이 없으면 자영업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영업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장사를 안 하지, 사람들이. 자, 부산이 광역시 중에서는 그런 그 가장 위험한 도시이다라는 게 이 기사의 내용이에요, 사실은. 자, 보시죠. 부산 금정구의 공덕 초등학교 입학생이 7명에 불과하다. 뭐 이제 이게 도대체 어디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한번 볼까요? 금정구의 공덕 초등학교 여기네요, 그죠? 자, 외곽이죠. 중심은 아니네요, 그죠? 외곽이죠. 자, 여기에 7명, 그죠? 초등학생 7명. 자, 그러니까 외곽부터 죽어나가는 거야. 소멸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외곽부터 소멸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뭐 이렇게 이런 도심에 뭐 7명이 초등학생 입학하고 그러진 않겠죠. 그죠? 외곽 쪽에서 저렇게 초등학생이 7명밖에 없다. 자, 신입생이 10명 미만인 부산 초등학교는 올해 21곳. 자, 그런 외곽 지역이겠죠. 그죠? 1년 전보다 6곳이 늘었다. 그죠? 내년 되면 한 30곳 나오겠죠. 그죠? 자갈치 시장으로 유명한 남포동에서는 지난해 신생아가 한 명도 태어나지 않았다. 이게 뭔 소리예요, 참. 보시죠. 자갈치 시장이 또 어디 있나 봐야죠, 우리가. 거기서 신생아가 하나도 안 나왔다. 자, 여긴데, 이런 데서 어떻게 신생아가 안 나오죠? 참. 뭐, 물론 이제 시장이니까, 뭐, 여기 사람 사는 데는 아니니까, 주거지역은 아니니까, 뭐, 이렇게 단독주택, 뭐, 그런 게 빌라, 뭐, 그런 거로 밀집되어 있으니까, 신혼부부들이 많이 안 살았겠죠. 어쨌든, 통계적으로 보니까, 신생아가 안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자갈치 시장이 속한 중구는 작년 합계 출산율이 0.31. 0.31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자, 부산 중구가 어딘가 보죠. 자, 이게 부산 중구예요. 그죠? 뭐 부산 중구면 뭐 외곽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외곽도 아니고, 그죠? 앞에 뭐 이렇게 섬도 있고, 그죠? 뭐 나름대로 여기도 중심가고 지하철도 다 다니고. 자, 여기에 출산율이 0.31이다. 거의 젊은 애들이 안 산다는 거죠. 그죠? 젊은 애들이 안 산다. 라고 봐야죠. 전체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꼴찌다. 도시에서 0.31 꼴찌다.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부산의 현실이다. 그죠? 자, 부산 심각해요. 사실 여러분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인구가 330만 정도 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두 번째 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다. 대기업들이 하나도 없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경우가 없죠. 예를 들어서 뭐 삼성, 현대, 뭐 SK 뭐 다 서울에 있잖아요. 최소한 뭐 예를 들어 대기업 몇 개는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잘못된 거야. 그죠? 잘못된 거야. 이거는 완전히 지역 균형 발전이 이런 큰 광역시에서도 안 이루어지는 거야. 그죠? 뭐 대전에 큰 기업이 있습니까? 없죠. 그죠? 광주에 큰 기업 본사가 있어요. 뭐 공장밖에 없잖아요. 그죠?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자, 그런데 그게 수정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수정이 안 되고 오히려 서울 수도권으로 몰빵 치고 있잖아. 그죠? 몰빵 치니까 애들이 다 서울로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거죠. 자, 그렇게 올라가니까 밀도가 높아지고 인구 밀도가 높아지고 주거 비용이 비싸지고
굉장히 불행한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젊은이들이. 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권에서 이제 뭐 어떤 정권이든 잡으면 결국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역균형 발전을 해야 되겠는데 할 게 없는 거야. 정책적으로. 뭐 기업, 뭐 민간 기업으로 내려가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방법이, 행정부 이전, 그죠? 행정부 이전. 세종이라는 도시를 만들어서 행정부 이전. 그 다음에 국회 이전. 그 다음에 공공기관 이전.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속도감 있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속도감 있게 이루어지질 않아. 그냥 선거 때만 반짝. 그죠? 선거 때만 반짝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야. 또 선거 끝나면은, 또 뭐 이전해라 뭐 하라 하면 추진이 안 돼. 뭐 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국회에 근무든 뭐 기득권의 정당이든 뭐 추진을 안 해. 그러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야. 그죠? 이제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게 뭐냐? 정부가 적극적인 제스처로 지역균형 발전 안 한다. 그나마 공공기관 이전, 행정부, 국회 이전 안 한다. 그러면 뭐냐? 출산율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출산율로 나타나는 거니까. 출산율이 나타나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지난 2월 말 기준 부산의 소멸 지수가 0.49.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산이 이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냥 부산 및 광역시는 다 무너지는 거야. 2030년 되면 그냥 예를 들어 2030년 되면 잘못하면 300만 이하로 가는 거야. 300만 이하로 가는 거죠. 이 상태로 가면. 그리고 젊은 애들이 없잖아. 소비해야 될 젊은 애들이 없잖아. 나이 드신 분들만 있으면 소비가 되겠냐고. 그러면 거기 상권이 형성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거기 상가 건물들이 다 어떻게 되냐고. 완전히 무너지는 거지. 뭐 그때 가서 어떡할 거야. 그죠? 지금부터 준비해야지. 그죠? 지금부터 뭐 의대인을 늘려가지고 의사수를 늘린다. 그렇게 하듯이 지금부터도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런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부산이에요. 부산. 자, 소멸 위험 지수는 지역의 20세에서 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인구로 나눈 비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멸 지수가 0.49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수치가 낮을수록 해당 지역이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게 낮을수록 해당 지역이 없어진대. 자, 보죠. 0.2, 0.5는 소멸 위험. 0.5에서 1.0은 주의 단계. 그러니까 부산은 소멸로 가는 거야. 소멸 위험 단계에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부산에 몇십억 하는 집들이 있거든요. 몇십억 하는 집들이 있다고. 여러분들 그런 거 사실 필요 없어요. 제가 부산에다가 뭐 몇십억 하는 집이 이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나중에 팔기가 어려워. 뭐 부산에 부자들이 있는데 뭐 여러분 지방에 있는 부자와 서울에 있는 부자는 이 숫자가 틀린 거야. 서울에 있는 부자들은 계속 늘어나. 그죠?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 부자들은 돈 벌면 서울로 오니까. 지방에서 돈 벌어도 서울로 오니까. 근데 부산의 부자들은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어. 그리고 부산의 경제가 쪼그라드는데 어떻게 늘어나냐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 이 고가주택 아파트는 서울은 계속해서 어느 정도 확장될 수 있어요. 그죠? 뭐 강남구에서 성동구로, 용산구로, 마포구로 확장될 수 있어. 왜냐면 어떤 그 부자들의 수요가 늘어나거든. 그런데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고급지가 적어. 땅이 적은 거야, 부산은. 그런데 이런 지방 같은 데는 뭐 여기 뭐 부산, 뭐 대전, 대구 뭐 그건 다 마찬가지야. 똑같아. 자, 이런 지역들은 땅은 많아. 부자들이 수요는 작고 부자들의 수요는 작고 지금도 한정되어 있고 그게 미래로 볼 때는 앞으로 미래는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그죠? 늘어나진 않는단 말이야. 뭐 부산에 돈 번 사람이 뭐 여기 부산에 비싼 데 살 필요 있어요? 그것도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그럼 서울 가서 사지. 그리고 부산은 앞으로도 뭐 재개발을 한다든지 재건축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개발을 한다든지 고급지를 만들 수 있는 땅들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산에다가 고가주택을 사면 별 볼 일 없는 거야. 별 볼 일 없는 거야. 쉽게 말해서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서 15억, 20억 뭐 그 돈 주고 여기서 부산에 좋은 아파트 살 바에 그 돈 가지고 그냥 서울에 있는 아파트 사세요. 그죠? 그게 맞는 거지. 뭐 여기저기 투자하겠다고 돈 모자란다고 이런 데 고가 아파트 샀다가는 나중에 빠져나오기 힘들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그 밖에 아파트는 더 말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 밖에 아파트는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죠? 아파트는 지금 계속 짓고 있잖아요. 그죠? 계속 짓고 있는데 미래 수요는 줄어든다. 별 볼 일 없는 거야. 그냥 별 볼 일 없다. 투자로서는 별 볼 일 없는 지역이에요. 그냥 뭐 실수요자로서 사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자, 부산은 작년 12월에 0.5까지 주의 단계였지만 올 1월부터 위험 단계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위험 단계로. 자, 이렇게 위험 단계로 떨어진 데가 6개 광역시 중 부산이 유일하다. 전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8곳이 소멸 위험 단계에 해당하다. 17개 중에 8곳이 소멸 위험이에요. 광역자치단체가. 여러분들 요즘은 이제 선거철에 굉장히 민심이 안 좋잖아요. 그죠? 민심이 안 좋은 게 뭐겠어요? 다 이런 위험이야. 이걸 여기 사는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지역균형 발전이 하나도 안 되는 거야. 하나도 안 돼. 그죠? 하나도 안 되는 거야. 뭐 와서 뭐 하겠다 말만 뻔지락하게 했지 뭐 되긴 뭐가 되겠어요. 그죠? 다 선거철에 나오는 그냥 뜬구름 같은 얘기지. 그죠? 근데 서울은 안 그렇잖아. 그죠? 뭐 GTX도 개통하고 공사도 뭐 계획대로 다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방의 민심이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지역균형 발전을 못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정권을 못 잡아요. 제가 보기엔. 특히 뭐 이건 정치 얘기는 아닌데 특히 여당. 그죠? 지금의 여당이죠.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은 어차피 서울 수도권은 맨날 깨지잖아. 그런데 맨날 깨지는데 서울 수도권만 집중적으로 개발을 해. 그러면 지방은 국민의힘을 찍어주겠냐고. 그죠? 지방은 예를 들어 이 정권이 들어섰는데 더 격차가 벌어진 것 같다 그러면은 돌아설 수밖에 없죠. 민심이. 뭐 지금이 그런지 안 그런지는 제가 말은 안 하겠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 거야. 뭐 사실 뭐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게 됐어요? 안 됐잖아요. 그건 사실이지. 그래도 민주당은 뭐 하는 척이라도 했잖아. 거기도 마찬가지지만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기엔 하는 척이라도 했잖아. 뭐 국회를 이전해야 된다 해가지고 어쨌든 여야가 합의해서 분원까지는 왔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세종시로 국회를 완전히 이전해야 된다는 것은 어떤 시대적 흐름이라는 걸 아는 거야. 이대로 가다간 대한민국이 소멸하겠다라는 거죠. 그 중심을 우리나라의 중간인 세종시에다 옮겨놔야 되는 게 맞죠. 국회를 이전해서 다양한 곳에 지역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이 남한 자체가 뭐 옛날 뭐 지역 어떤 자치 뭐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 우리 중앙 정부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냥 서울 수도권으로 집중적으로 간 거야. 그래도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은 나중에 그나마 박정희 대통령이 막 지방에다 공장 만들고 뭐고 해서 그나마 골고루 발전하도록 토대가 갔는데 이 산업 구조가 변하면서 이제 벤처기업, IT 기업, 뭐 반도체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서울 수도권 쏠리면서로 갔잖아. 지방은 또 이 공장들은 다 자동화돼 가고 사람들은 없고 그죠? 남자들밖에 없으니까 여자들은 또 서울로 다 올라가고 여자들 직장에서 지방은 없거든. 그러니까 결혼도 못하고, 그죠? 그러니까 더 서울로 가려고 그러고. 자,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를 제가 다 설명해 드린 거예요. 자, 통계청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창원 인구는 2월 말 기준 100만 명이 조금 넘어요. 100만 6,593명. 자, 창원, 마산, 진해를 합쳐서 2010년 109만. 그러니까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줄어들었다. 이 창원도. 이 창원이 요즘 괜찮거든요. 방위산업 업체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런 도시들도 여긴 괜찮아요. 요즘 잘 돌아가요, 도시가. 그런데도 100만 명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거야. 창원 같은 도시도. 공장은 많은 사람이 필요 없어요, 이제. 그죠? 로봇 자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일할 사람도 없고 지역의 경제가 무너지는 거죠. 지역의 경제가 뭐예요? 뭐 자영업이 서비스업, 자영업 서비스가 큰 그 어떤 섹터인데 그 부분에서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그죠? 큰 문제다. 자, 그렇게 해서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강화하는 악순환 구조로 가고 있고, 부산은 대한민국의 제2신도시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교육 인프라, 그다음에 상권 인프라 다 붕괴되고 있죠. 요즘 뭐 부산에서 홈플러스 없어진다, 이마트 없어진다, 뭐 그런 소식들이 종종 들리죠. 그죠? 상권이 다 무너지고 있는 거야. 왜? 20, 30대 수요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죠? 장사가 안 되니까, 예전과 같이. 그리고, 자, 보세요. 또 재미난 통계를 만들었어요. 지난해 서울대 입학생 중 부산 출신이 138명이래요. 자, 이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야. 2013년에 173명. 그러니까 2013년보다 20% 감소됐다. 이 얘기는 뭐예요? 작년 부산 인구 기준으로 보니까 약 2만 4천 명당 한 명의 서울대생을 배출한 것인데, 자, 이 비율이 17개 지방자치단체 중 9위에 그친다. 교육 인프라도 떨어진다는 거야, 지금. 그죠? 뭔가, 깊은 얘기가 있겠죠. 그죠?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여기 지금 뭐 서울대만 그런 거죠. 뭐 고대 연대는 더하겠죠. 그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그러면 뭐 서울로 올라가야지. 그렇게 생각이 들겠죠. 자, 부산 지역에선 어린아이들의 학력 수준이 수도권에 비해 떨어지는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부산의 에듀테크 스타트업 필굿이 지난해 7, 8월 전국 5세에서 12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지능검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 지역에서 주의력이 낮은 학생 비중이 13.7%, 서울보다 2배래. 결국은 좀 이런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이 주의력이 낮은 학생들이 많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더 많다는 얘기잖아. 이 소득이, 이 얘기는 좀 얘기가 그러네요. 어쨌든, 이 소득이 낮아지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소득이 낮아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학력 수준도 떨어지고 있는 거야. 그게 그대로 서울대 가는 숫자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굿이라는 업체는 서울과 부산의 교육 인프라 차이가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자, 앞으로도 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30대 부모님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 들겠어요? 요즘은 뭐 아들 하나 낳고서 그 아들 하나에 5월이 하는 세상인데 안 되겠다. 직장을 서울로 옮기자. 그렇게 되겠죠? 수도권으로 옮기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산부인과들도 막 폐업을 하겠죠. 그죠? 이렇게 산부인과들도 폐업을 하고 있다. 자, 기초 지자재 인프라는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그죠? 초등학교가 없어지고 그게 노인대학으로 바뀌고 있다. 뭐 그런 얘기고. 자, 여러분들 작년보다 내용들이 더 험악해지고 있어요. 그죠? 자, 이런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 부산에 가서 뭐 비싸게 아파트 사시면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야. 그냥 부산에 오래 살 거 아니면 그냥 전세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